이 페이지는 뭐 Development of TCP/IP에서 결국은 인터넷의 발전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60년대 말부터 처음에 시작을 해서 최초에 두 개의 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그런 아주 초창기부터 해서 뭐 최근까지 최근이라 봐야 이 자료가 2010년대 자료라 그렇습니다. 여기 뭐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A Brief History of the Internet 해서 또 자료가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클래스에도 자료가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 보시면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연재된 그 아티클들이에요. 연재 글인데 인터넷이 개발되게 된 배경부터 해서 쭉 개발된 과정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글로 만들어 기고문인데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글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그 링크를 다 찾아가지고 지금 링크를 걸어놨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TCP/IP와 이더넷 탄생 뭐 이런 것도 있고 TCP/IP 프로토콜의 탄생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온 아티클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이런 IT 쪽에 전공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뭐 소양이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전에 우리가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라는 게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계기로 어떠한 것들이 탄생이 되고 발전이 되고 어떻게 맥락이 이어져 왔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또 그 배경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그 뒤로 무엇을 낳았는지, 즉 그 이후에 어떤 효과를 낳게 되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냈는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도 파도 타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파도 타기를 하려면 파도에 아무렇게나 올라가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파도에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 파도를 잘 타려면 그 파도의 흐름을 잘 보고 있다가 잘 올라타야 파도를 안전하게 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런 흐름을 면밀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흐름에 올라타서 여러분들도 이제 IT의 인력으로서 발전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글로 돼 있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또 만화로 나누는 자유 오픈 소프트웨어 이야기 이거는 뭐 인터넷과 관련이 뭐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인터넷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비슷한 그런 아티클들이 좀 있어요. 그 뭐 해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넷과도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고요. 또 월드와이드 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인터넷에 그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그런 기술이죠.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그런 것들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프로토콜 스위트들 중에서 TCP/IP 프로토콜 스위트입니다. 뭐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그죠? 앞에 거 하면서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배달 책임을 맡아주는 트랜스포트 계층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인터넷 계층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IP라는 프로토콜이 있죠. 이것이 이제 주소를 기반으로 IP 주소 기반이죠.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되겠고요. ICMP도 인터넷 계층에 속한다. 근데 이거는 이 길 안내를 하는 IP를 위한 어떤 보조 수단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길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는 길 안내가 제대로 돼서 얘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 전송, 수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기능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있죠, 그죠? 그럼 이런 라우팅 테이블은 이제 인터페이스의 설정으로도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가 만들어지고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른 라우터에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관리자가 직접 보고서 어떤 경로로 가라 하고 지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라우터끼리 마치 그 동네 짜장면 맛집을 서로 교환하듯이 그렇게 라우터끼리 경로 정보를 교환을 해서 다른 이웃 라우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라우터의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들을 알게 되는 그런 즉 그런 것들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라우팅을 시켜주는 건 아니다. 라우팅은 얘가 시켜주고 얘네들은 라우팅을 하기 위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온 다양한 프로토콜들 대부분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DNS는 요거는 우리가 요번 주부터 서버 구축에서 할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메인 네임, 즉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서비스를 하죠. 물론 그거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합니다만, 그 이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합니다만,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부피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부팅 과정에서 주소를 설정해주는, 호스트의 주소를 설정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고, 그것이 발전된 것이 이제 DHCP예요. 그래서 부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써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부팅해서는 그러면 이제 부팅 과정에서 어떻게 호스트들의 주소 설정을 자동으로 할 것이냐와 관련된 프로토콜이 부피고요. 그것이 이제 더 발전돼서 지금은 현대는 이제 부피는 거의 쓰지 않고 DHCP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공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정에 있는 PC라든가 뭐 프린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그런 기술이 이제 DHCP고, 여러분들이 또 서버 구축 실습을 하면서 NAT 환경에서 VM들을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주소 설정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DHCP 기술에 의해서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DHCP 프로토콜의 동작은 서버 구축에서 한번 흐름을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이쪽에서 먼저 클라이언트가 물론 이게 직접 유니캐스트로 하는 건 아니고 브로드캐스트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DHCP 디스커버리, 누가 서버인지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그 서버도 받겠죠. 그럼 그걸 받은 서버가 이거 써라 하고 오퍼하는 과정. 그러면 그걸 쓰겠다 하고 이제 리퀘스트 하는 과정. 그러면 이제 서버가 거기에 대해서 액너지 과정, 확인이죠. 그래 너 그거 써라 하고 승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서버 누구든 나한테 IP 주소를 필요한 거, 내가 IP 주소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좀 IP 주소 쓰게 도와달라 하고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서버가 이거 써라 하고 오퍼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쓰겠다 하고 요청을 다시 하고 그걸 그래 써라 하고 확인하고, 이런 네 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소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것이 이제 임대죠, 임대. 그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임대다 보니까 임대 시간이 있고 임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되죠. 마치 집에 뭐 월세나 전세 하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갱신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하게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리뉴라 그래요, 리뉴. 갱신하는 걸. 하여튼 그런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 쓰고 나면 다시 반납하는 과정도 있어야겠죠. 뭐 그런 프로세스들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 임대를 받는 과정이 이렇게 네 개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어쨌든 그런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UDP한테 그 전달을 의뢰를 한다 하는 거고, 이런 메시지들의 특성은 단발성이에요, 단발성.
그리고 소량의 데이터. DN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 대해서 IP 주소를 줘야 하는 거니까 뭐 이름 길어봐야 얼마 안 길잖아요, 그죠? 뭐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한 수십 바이트 내외, 길어봐야 512바이트 이내입니다. 데이터 양이, 메시지의 그 길이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두 번 그 질의를 하면 끝이에요. 뭐 계속해서 주구장창 뭐 데이터를 받아올 일이 없어요. 한번 주소 알아내면 끝이니까. 그래서 소량의 데이터고 단발성,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 UDP를 통해서, 아까도 했지만 UDP는 대량의 데이터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냥 자기가 쪼개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즉 세그먼트로 나누는, 분할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그런 용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DP를 쓴다. 이런 것들은. 뭐 DHCP도 그렇죠. 뭐 주는 것들이 기껏해야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도메인 네임 서버 이러한 정보들이거든요. 이거 해봐야 뭐 수십 바이트에서 수백 바이트 이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한번 설정되고 나면 바뀔 일이 없으니까 다시 갱신할 때까지는 뭐 다시 주고받을 일이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단발성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량도 작고 연속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UDP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SMTP나 PAP, IMAP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일 서비스이고요. SMTP는 이거는 주로 메일 발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일을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SMTP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MAP이나 PA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송을 하면 메일이 상대방 수신자한테 전달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수신자한테 전달이 된다는 건 실제로 그 수신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그 수신자의 메일 박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일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메일 시스템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의 메일 같으면 네이버 메일에 들어가야 메일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또는 뭐 물론 그 뭐 앱들 중에는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이제 팝을 띄워주는 경우도 있죠. 위에다 상단 바에다가 메일이 왔다고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메일이 직접 오는 건 아니고 그런 뭐 제목만 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제목만 올라오면 내가 그 메일을 읽으려면 메일 박스에 가서 메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얘네들입니다. 팝이나 IMAP. 그래서 이제 메일 박스에서 메일을 클릭하면 이제 그 메일을 본문을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에 메일이 뜨더라도 그 메일의 내용이 전부 다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그 제목과 몇 줄 정도만 여러분들 휴대폰에 나타나는 거고, 그걸 이제 터치를 하거나 클릭을 했을 때 실제 메일 박스에 있는 메일을 다 온전히 다 긁어와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팝과 IMAP이 있다는 거고, 이 두 개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팝은 그 메일을 메일 박스에서 다 긁어와서 내 컴퓨터로 다 카피해 와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팝이고, IMAP은 그냥 목록만 내 그 클라이언트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록을 클릭했을 때 그 목록에 해당하는 메일을 그 메일 박스에서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약간 조금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팝은 클라이언트에 직접 다 그 메일 박스에 걸 긁어와서 가지고 오는 거고, IMAP은 이제 목록만 일단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그 목록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메일 박스에서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메일은 뭐 사이즈가 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짧은 메일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긴 메일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첨부 파일이 뭐 수 메가바이트, 수십 메가바이트 이런 첨부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크고 단발성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연속적으로 뭐랄까 데이터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0메가바이트짜리 첨부 파일이 있다 그러면 10메가바이트는 밑에 이더넷 계층에서는 한 번에 1500바이트씩밖에 실어나르지 못하니까 대략 한 적어도 뭐 1000개, 10,000개 이상의 그 패킷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TCP가 그걸 나누어서 순서를 이제 붙여가지고 그 순서대로 나중에 TCP가 또 수신 측에서 조립을 해주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흐름이, 일련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TCP가 해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TP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일 전송만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TFTP도 파일 전송인데 이건 좀, 이 FTP보다는 좀 더 간편하고 좀, 뭐랄까, 간략화된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쪽 UDP가 서포트를 해줍니다. 이 FTP는 TCP가 서포트를 하고요. 파일도 마찬가지로 보통 뭐 대용량 파일 같은 거는 단발성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잘게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TCP가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TTP도 마찬가지죠. HTTP도 뭐 HTTP 문서 하나의 사이즈가 보통 뭐 1000바이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많죠. 즉 웹페이지 한 페이지를 보면 한 페이지의 내용이 뭐 꽤 긴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보면 이미지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지도 파일 사이즈가 뭐 수십 킬로바이트 이상, 뭐 수메가바이트 이상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패킷으로 보내질 수가 없고 여러 개의 패킷으로 나눠져서 흐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TCP가 커버를 한다. 밑에 것들은 이제 전달망. 얘네들은 TCP/IP 프로토콜 스위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이런 TCP/IP 프로토콜 스위트들이 실제 전달을 하기 위한 망으로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거는 이제 랜의 경우에 또는 맨의 경우에 IEEE나 이런 데서 주로 하고, 그다음에 웬의 경우에 이제 ITU에서 주로 하고, 표준할. TIA나 ECIA, ISO 이런 것들은 주로 레이어 1 중심의 그 어떤 서킷이나 아니면 미디어나 또는 커넥터나 이런 것들 관련된 표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 아닌 것도 하지만 특히 이제 ISO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봤지만 ISO OSI 7계층을 표준을 만든 기관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OSI 7계층 표준에 관한 프로토콜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TCP/IP 관련 또는 이 밑에 계층 관련 프로토콜들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ECI나 TI는 주로 케이블이나 커넥터 이런 쪽 물리계층 쪽에 표준화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TCP/IP 프로토콜 스위트의 범주는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게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매칭 시켜봐라 하는 거는 뭐 여기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TCP/IP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해서 우리가 뭐 ICMP 핑을 통해서도 해봤습니다만 거기서는 주로 아래 계층들, 즉 그 데이터의 전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동 과정의 그 기란 내 및 그 기란 내의 결과로 실제 이동시켜주는 그 부분을 주로 했다면 여기서는 그 위에 계층 쪽을 중심으로, 물론 뭐 밑에 계층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을 중심으로 좀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ICMP 여기 에코 리퀘스트를 주고받는 과정을 이걸 해봤죠, 그죠? 우리는 요 HTTP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DNS와 두 가지, 그러니까 즉 UDP에 의해서 서포트되는 DNS와 TCP에 의해서 서포트되는 HTTP 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이 안에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어차피 뭐 ICMP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이 메시지 주고받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없다. 이동하는 건 똑같다. 결국은 위에 내용물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 내용물이 어떤 절차로 주고받느냐만 다를 뿐이지 실제 주고받는 거는 똑같은 택배 시스템보다 배달원이 해주는 거죠. 배달원이. 예. 뭐 오토바이니 트럭이니 뭐 등등. 또 기란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비게이션이 해주는 거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를 띄워서 이거를 설명 안 했나? 이것을 하는 계층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거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내 실체들 이런 것들
또 트랜스포트 계층, 인터넷 계층의 실체들,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의 실체들. 이게 딱 그림만 봐도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브라우저나 서버 프로세스들이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들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과 인터넷 계층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거 다 뭐의 아이콘입니까? 이게 OS들이죠, 그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 실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이런 유선랜, 무선랜, 카드 이런 것들, NIC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다 하는 거죠. 뭐 여기도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이쪽에 서버 쪽, 클라이언트 쪽 해당되는 실체. 여기도 이제 서버 쪽, 클라이언트 쪽. 우리가 이제 이쪽 서버 쪽에 이제 리눅스, 레드햇 리눅스 쓰죠, 그죠? 이쪽에 윈도우 써서 지금 우리가 PC에서 클라이언트 작업을 하죠. 네, OS, 그 다음에 여기 NIC 및 기타 장치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를 띄워서 이제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서버가 컨텐츠를 나한테 리스폰스로 주겠죠. 즉 리퀘스트, 레스폰스,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리퀘스트 메시지를 주면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리스폰스 메시지로 보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컨텐츠를 보내줄 때 이 컨텐츠는 이제 뭐 실제 어떤 파일이 되겠지. 우리가 브라우저 상에서 볼 수 있는 뭐 이미지 파일이든 텍스트 파일이든 뭔가 우리가 눈으로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파일이 되겠죠. 읽을 수 있는 또는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이 실제 데이터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HTML 파일이라고 합시다. 즉 HTML 문서로 되어 있어서 텍스트. 이거는 거의 이미지가 없긴 하죠. 네. 여기도 이미지는 있구나. 근데 이제 텍스트가 많죠, 그죠? 이런 텍스트가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돼 있다 치자 이게. 그것이 이제 데이터, 유저 데이터. 그러면 이제 HTTP에서는 오로지 그 데이터만 보내는 게 아니고 HTTP의 자체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즉 레스폰스 메시지, 뭐 리퀘스트 메시지 주고받기 위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뭔가 부가적인 정보가 헤더로 추가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HTTP 헤더라고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HTTP 입장에서 보면 얘가 페일로드 즉 실제 실어나를 알맹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 요거는 그거 앞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헤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와이어샤크로 캡처를 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이 데이터고 어떤 내용이 헤더인지 그리고 헤더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걸 분석은 해보긴 할 건데요. 어쨌든 헤더가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HTTP 그냥 데이터라고 불러요.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한 걸.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TCP한테 배달을 맡기면 TCP는 거기에다가 또 자기가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헤더를 붙이죠. 이 TCP의 헤더에는 주요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일단 포트 번호가 들어갑니다. 이 포트 번호의 역할이 뭐냐면 어느 애플리케이션과 어느 애플리케이션이 연결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포트 번호가 80번. 뭐 시큐어쉘 서비스면 22번. RDP면 3389번. 그 서비스의 포트 번호가 결국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주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IP 주소로 컴퓨터에 패킷이 도착했을 때 그 패킷을 어느 서비스로 넘겨줄 거냐는 포트 번호를 보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포트 번호가 필요하고 이 트랜스포트 계층의 주요 역할이죠. 왜냐하면 트랜스포트 계층이 하는 역할이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어느 애플리케이션을 연결시켜 줄까 하는 것이 포트 번호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헤더에 반드시 포트 번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T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넘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TCP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를 분할을 해서 보내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분할을 해서 하나씩 이제 IP한테 맡긴다고 그랬는데 IP에서는 그 맡은 하나하나가 그 거대한 데이터에서 조각난 것들이라는 인식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수신 측의 TCP가 다시 그것을 원래대로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번호를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삿짐 센터는
뭐 물론 요즘은 이제 완전 그 키만 맡기면 알아서 이사를 시켜주는 그런 이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보통 그 이사를 할 사람이 미리 짐을 싸놓죠. 그리고 이게 어느 방에 들어갈 건지 그 방에 뭐 어디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다 박스에다가 써놔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걸 이사를 했을 때 막 뒤죽박죽으로 나를 거 아니에요, 그죠? 트럭에 뒤죽박죽 들어가고 트럭에서 꺼내서 또 뒤죽박죽으로 나르면 이게 어느 방으로 가야 되는지 박스에 적혀 있는 대로 이제 그걸 다시 분류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이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만약에 방에 들어가서 커다란 물건이면 그 방 안에서 이제 조립이 돼야 되는데 조립이 되려면 그 순서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 순서를 이제 시퀀스 넘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 6, 7, 8,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넘버링을 매겨놓고서 실어 나르면 여기서 이제 뒤죽박죽 1, 3, 7, 뭐 5, 2 이런 식으로 도착했을 때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정렬해서 조립을 할 수 있도록 그건 누가 하냐? TCP가 한다. 이쪽 TCP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퀀스 넘버라는 넘버링을 붙인다. 뭐 1년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 하나의 크기, 길이 뭐 이런 것들도 또 붙이고 뭐 등등 그런 정보들이 이제 TCP에서 부가적으로 헤더로서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세그먼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PDU들의 네임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저의 파일은 유저 데이터, 거기에 HTTP 헤더를 붙인 것을 우리가 HTTP 데이터, 그다음에 거기에 TCP 헤더를 붙이면 우리가 그걸 이제 세그먼트. 물론 이렇게 이 HTTP에서 이 데이터를 건네주면 뭐 조그만 거면 괜찮지만 큰 거면은 TCP에서 어떻게 돼요? 분할을 해서 각각 하나하나를 세그먼트를 만드는 거죠. 네. 여기서 보내준 게 이제 클 경우엔 이만큼일 경우엔 이거 전체가 여기 들어갈 수는 없고 분할된 거 하나하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TCP에서 이제 세그먼트를 만들고 나면 그 IP한테 이제 길 안내 해달라고 맡기면 IP에서는 또 IP 헤더 아시겠지만 소스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그다음에 누가 맡겼느냐? TCP가 맡겼어요. 뭐 그런 것들 뭐 등등 을 덧붙여서 뭐 TTL도 덧붙이고 IP 버전도 덧붙이고 해서 IP 헤더 우리 배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붙여서 IP 패킷을 만들죠. 그래서 길 안내를 하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 보고서 넥스트홉이 어디다, 그 넥스트홉을 가기 위해서는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가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웃고잉 인터페이스한테 야 이거 보내줘 어디로? 넥스트홉으로 그렇게 의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더넷이다 그러면 이더넷이 그걸 받아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는 자기가 아웃고잉 인터페이스죠. 1위로 나가라고 IP가 맡긴 거니까 나한테 맡긴 거니까 내가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니까 나의 맥 주소 붙이고 그 다음에 넥스트홉 주소 줬으니까 넥스트홉 주소에 해당하는 즉 넥스트홉 주소가 이제 IP 주소겠죠.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ARP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서 붙이고 없으면 ARP 과정을 통해서 넥스트홉의 맥 주소를 알아내서 자기의 맥 주소와 상대방의 맥 주소를 붙이죠. 그걸 여기서는 하드웨어 주소라고 그랬는데 그거 외에 또 누가 의뢰했냐? IP가 의뢰했습니다 하는 이더 타입을 붙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송 과정에서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이제 뒤에다가 또 트레일러로 붙이죠.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죠. 그죠? 이더넷에서는 이제 헤더와 트레일러까지 붙여서 CRC 프레임 체크 시퀀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이 이제 실제 랜 카드를 통해서 비트 단위로 101010 해서 여기 결국은 다 1010의 모음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뭐 10mbps 이더넷이면 맨체스 코드로 또는 100mbps 이더넷이면 뭐 MLT3 코드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랜 케이블로 신호가 나가겠다 하는 거죠. 이제 수신 측에서는 그 신호에 해당하는 이진수를 다시 복구해서 이제 랜카드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이더넷 프레임이에요. 다 모아 보니까 그럼 여기에 맥 주소를 보면 이게 나한테 온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맥 주소가 내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상위 계층으로 넘겨야죠. 그럼 여기 이더 타입에 해당하는 게 IP다 그러면 이제 IP한테 넘기겠죠. 뭐만? 요 안에 알맹이만. 즉 그 과정에서 이제 껍데기, 즉 이더넷의 헤더와 트레일러는 벗겨내고 그 안에 이더넷의 페일로드에 해당하는 IP 패킷만 상위 계층으로 올려 넘겨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디캡슐레이션 또는 디인캡슐레이션. 아까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씩 덧붙여 나가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것. 받는 쪽에서는 그것이 이제 하나씩 벗겨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IP에서는 그걸 받아서 목적지 IP 주소 보면 나한테 왔다. 그럼 이게 나한테 온 거니까 IP 헤더에 있는 상위 계층 프로토콜이 누군지 보고서 다시 IP 헤더를 벗겨내고 그게 만약에 TCP였다면 TCP한테 넘기겠죠, 이걸. 세그먼트를 넘기고 그러면 TCP는 또 포트 번호를 보겠죠, 그죠? 그럼 포트 번호를 보고서 이게 어느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야 되는지 보고 만약에 이제 나 혼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세그먼트들의 일부면 다른 세그먼트들까지 다 이렇게 모아서 다 조립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TCP 헤더에 그 시퀀스 넘버가 있으니까 그 시퀀스 넘버에 따라서 순서대로 조립을 여러 개를 이제 모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어디로?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기겠죠. 그럼 애플리케이션은 그걸 받아서 보면 HTTP니까 HTTP 헤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HTTP 헤더에 따라서 뭔가 처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브라우저 상의 데이터를 구해주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송신 측에서는 각 계층에서 필요한 부가 정보들을 계속 덧붙여 나가는 과정, 인캡슐레이션 해서 밑에 계층으로 또 처리하고 인캡슐레이션에서 처리하고 밑에 계층으로 계속 그렇게 수신 측에서는 반대로 보고서 나한테 온 거면 디인캡슐레이션에서 상위 계층으로 디인캡슐레이션 상위 계층으로 최종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용. 그래서 주로 이쪽의 내용들을 이제 다뤄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해보고 와이어샤크로 그걸 캡처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러한 URL에 접속을 해볼 거예요. 네, URL에 접속을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는 거죠. 어디로? 서버로. 그러면 서버에서 이러한 그 URL에 해당하는 리소스 여기에서는 뭐냐면 http.html이라는 리소스입니다. HTML 파일이죠. 그래서 HTML 파일은 뭐 http.html 파일은 그냥 텍스트로 돼 있어요. 이런 텍스트 문서입니다. 이 서버에 저장이 돼 있죠. 디스크에. 서버에 요 디렉토리 밑에 요 파일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URL이죠. 그러면 요 디렉토리 요 서버에 요 디렉토리 밑에 이러한 파일로 저장돼 있는 그 파일을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는 그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이제 보내주겠죠, 그죠? 네. 이게 요청하는 게 이제 리퀘스트고 보내주는 게 이제 리스폰스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 그다음에 서버의 포트 번호 이렇게 지정이 될 거고요. 서버는 이제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80번. 여기서 앞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의 포트 번호도 어느 정도 알아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DNS 서비스 같은 경우 53번. 그 다음에 이제 DHCP 같은 경우 67번. 서버 쪽이 그렇고요. 이 클라이언트 쪽은 68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TP 같으면 25번. 그 다음에 FTP 같은 경우는 20번과 21번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제어 용도로 쓰이고, 요거는 데이터 전송용으로 쓰여요. 제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원격 서버 쪽에 디렉토리를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카피를 한다든가 또는 딜리트를 한다든가 이게 파일 시스템 안에 파일들을 조작하는 용도로 쓰이고요. 또는 디렉토리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이고 데이터 전송은 실제 그 파일을 전송하는 거죠. 뭐 다운로드를 한다든가 업로드를 한다든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다른 포트를 쓴다. 그러니까 제어 채널과 데이터 전송 채널이 이제 각각 분리가 돼 있다. 이게 같은 FTP 안에서도. 그다음에 HTTP는 아까도 봤지만 80번. 그다음에 팝이 이게 110번이든가. 그다음에 이게 143번인가? 네. 이게 그 보안의 경우와 비보안의 경우가 다르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안은 이제 뭐 암호한다든가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비보안, 언인크립티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0번, 143번 이제 그 암호화된 것에 해당하는 포트는 이제 다르다 이거죠. 포트 번호를 암호화의 경우와 비암호화의 경우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SMTP도 이거 비보안 포트고요. 보안 포트는 또 다른 번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웹은 80번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도착하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상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의 내용은 이러한데 이 내용이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실제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에서 보시는 것처럼 URL을 입력하죠. 물론 클라이언트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력하겠지. 하고 엔터를 치면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호스트로 연결을 하는 거다 이거지. 이 호스트가 누구냐? 이제 웹서버죠. 클라이언트가 연결하려고 하는 웹서버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이름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것에 IP 주소가 필요하다 이거죠. 네트워킹에는 IP 주소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IP 주소를 알아오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네임 서버에 접속을 해서 IP 주소를 알아오는 과정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 구축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할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접속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에 먼저 접속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 네임 서버는 어디에 설정되어 있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시스템에서 DNS 서버, 네임 서버. 두 번째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요즘은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그 네임 서버가 설정이 돼 있어서 이 브라우저에 요거를 입력을 하면 브라우저 안에서 요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오는 네임 서버 접속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시스템에 네임 서버가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리눅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임 서버 설정이 어디에 있었어요? etc 밑에 resolve.conf라는 파일에 네임 서버가 설정이 돼 있었죠. 그죠? 물론 그 설정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뭐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뭐 nmclr connection add 어쩌고저쩌고 뭐 IP4 IP 주소 그다음에 GW4 게이트웨이 주소 그다음에 IPv4.DNS는 해가지고 네임 서버 주소 설정해서 nmclr connection up 해가지고 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네임 서버가 사용이 됐었는데 어쨌든 네, 그런 그 시스템 상에서의 네임 서버를 쓸 수도 있다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할 거냐면 이 시스템의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브라우저의 설정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재의 브라우저들은 이걸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용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네임 서버로 접속을 해서 www.dtc5.net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오는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그 시스템 상의 네임 서버가 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와요? ipconfig /all 하면 나오죠. /all 해서 보면 IP 설정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여기에 보면 어딘가에 DNS 서버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네임 서버고 여러분들이 뭐 ping www.google.com 뭐 이런 식으로 하면 www.google.com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어디 가서 알아오느냐? 바로 이 DNS 서버에 가서 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쓰도록 우리가 설정을 하면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네임 서버를 쓴다 하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똑같이 168.116.63.1 이것도 안 써죠. 네. 어쨌든 요 주소가 이제 네임 서버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여기에서 DNS가 여기 DNS 클라이언트죠. 브라우저가 DNS 클라이언트에 맡기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 시스템에 설정된 DNS 서버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해서 알아와라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브라우저에 그럼 브라우저가 자기 창에 있는 요 이름을 보고서 이제 DNS 클라이언트 프로세스한테 요거 좀 알아오세요 그렇게 맡기는 거죠. 그럼 DNS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 서버에 접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DNS 클라이언트는 어느 프로세스냐 하면 여기에서 태스크리스트 /svc 라는 명령어로 태스크리스트라는 건 이제 실제 이 프로세스 이 리눅스 윈도우죠. 윈도우에서 실행되고 있는 태스크들의 목록을 볼 수 있고요. /svc는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클라이언트도 일종의 그 클라이언트로서 서비스를 누구한테 하느냐? 얘네들한테 해주는 거죠. 브라우저한테 브라우저가 요청하면
이 클라이언트한테 요청, 이 클라이언트가 가서 알아와서 IP 주소를 브라우저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서비스단 말이야 이것도. 이 브라우저를 위한 서비스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보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DNS 캐시라는 게 있는데 너무 많아서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그 그랩처럼 이렇게 하고 윈도우즈에서의 그랩에 해당하는 게 find str, find string, DNS 캐시. 그냥 DNS만 찾아볼게요. DNS라는 캐릭터가 있는 라인만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servicehost.exe라고 하는 프로세스에서 이제 DNS 캐시 클라이언트가 돌아가고 있다. 3276번 프로세스네요. 이게 이제 DNS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DNS 클라이언트한테 맡기면 DNS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접속해서 알아옵니다. 어떻게 알아오느냐? 커리를 하는 거죠. DNS 커리라고 하는 지르. www.dt4.net의 IP 주소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제 네임 서버가 리스폰스를 주죠. www.dt4.net의 IP 주소는 146.5.117.111입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여기 이제 DNS 과정이죠. 그러면 그 IP 주소로 실제 이제 접속을 해서 웹 서비스 접속이 일어나겠죠. 그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